네, 박근혜 대통령 괴롭다, 죄송하다 두 가지 상념을 밝혔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께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 대통령 어제 저녁 어떤 생각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일단 어제 탄핵 결과 발표를 아마 관저에서 TV로 보시고 5시부터 이제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7시 3분에 정식으로 청와대 문건가 전달되면서 그때부터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죠. 근데 사실 대통령 지금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3인방도 없고 또 뭐 최순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함께했던 또 수석 비서관들도 이제 거의 자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라 하는 것이 이제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순간 대통령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이유가 결국 아버지의 어떤 영광을 다시 복원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목적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박근혜 취재를 할 때, 현장에 취재를 할 때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아버지의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본인이 다시 한번 정상계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사실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열망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아버지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쌓았던 업적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까먹은 데 대한 자괴감들이 아마 어제 밤사이에 가장 크게 본인의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탄핵이 가결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거는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5분간의 짧은 발언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굉장히 담담해 보였지만 조금 목소리는 다운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아마 본인도 만감이 교차할 텐데요. 같은 정당 소속원들도 참 자괴감과 함께 네. 참담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잔상이 떠올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의원들은 상당히 자리를 많이 뜨는 네. 경향이 있는데 마치도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 다른 국회의원들이 네. 연설하거나 또는 그 발언하는 것을 경청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배신자 발언을 하면서 막 서슬퍼런 모습이 또 떠오르면서 네. 어제 그 모습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그 처연한 그 영예의 모습과 같은 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리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또 다른 비극의 한 줄을 또 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되기 직전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인사를 다 마쳤는데 눈물을 좀 보였다는 후일담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된 자리는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잠깐 눈물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뭐 지금 본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탄핵까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탄핵이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 그것도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현실로 다가온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또 눈물을 좀 쏟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었겠고요. 뭐 놀라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일종의 좀 배신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설마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62명의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를 뭐 친박계 하면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네. 얘기를 했었고 아마 대통령도
이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략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과정에서 뭐 서청원 의원이나 이정현 대표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대략 네. 이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 정도 선을 뛰어넘는 사실상 그 가결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른바 대통령으로서는 뭐 과거에 늘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이 배신감 뭐 이런 부분을 또 떠올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글쎄, 62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은 대통령이 가졌을 생각, 결국 이런 게 정치인가?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 배신이라는 것에 대한 대통령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비슷한 상황 느끼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배신감을 느꼈을 때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상당히 뭔가 많이 도와줄 것처럼 했지만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인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배신감 그리고 다른 많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18년 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데는 배신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그때 배신의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 사실은 128명 중에서 네. 62명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지만 거기에 무효표하고 기권표를 합치면 다시 9표가 더 들어가요. 즉 여기에서 반대를 한 사람은 네. 정확하게 57명뿐이 안 돼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초재선 의원들 이런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원 아래서 국회의원직을 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 자신의 어떤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거에 대한 다시 또 한 번의 배신의 트라우마는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정권이 출범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불러서 얘기하실 때도 이미 탄핵은 준비하고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요번에 이제 그 친박 의원들 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는데 그 친박은 그냥 친박이 아니에요. 네. 진박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고 얼마나 공천 과정에서 참 시끄러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심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했을까? 그 배신을 한 번 당할 때는 배신자가 잘못이지만 네. 두 번 당할 때는 배신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람을 취할 때 과연 그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쓴소리나 또는 진언을 할 사람을 뽑았는지 아니면 눈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항상 수첩에다 적어가면서 그때그때 그 입에 단말만 하는 사람을 뽑았는지에 대한 반추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배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네. 사실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이득을 줬는데 그 다시 똑같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배신은 특히 조폭 사이의 배신은 반드시 자기한테 이득을 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 이거는요. 국민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민심이 변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을 배신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5천만 국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가장 먼저 수호해야 할 사람이고 적어도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흐트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형법에 들어있는 것들, 그것도 뭐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는 국민의 당연한 기대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심이 바꿔지는 거는 배신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대통령이 제대로 가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심리 도중에 관저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들과 얘기도 하면서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지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워낙 관저 생활을 좋아하잖아요.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북악산도 올라가고 네. 특히 이제 권양숙 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를 그 부인과 함께 위로하면서 또 늘 1시간 정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기도 했고
또 책을 둘이 같이 읽으면서 서로 이제 한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읽으면 한 사람은 뭐 네. 탁자 옆에 기대서 책 보고 이런 네. 식으로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하신 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또 이 고난의 시기를 위로할 같이 이 나눌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지만 씨나 그 동생 같은 경우 근영 씨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멀어진 지 오래됐고 네. 가까이서 도왔던 문고리 3인방도 다 나갔고 최순실 씨도 감옥에 갔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거든. 정말 이 그 큰 관저에 혼자서 이 앞으로 몇 달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대통령이 뭐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본다면. 그럼 그 시간들을 주로 어떻게 보낼까? 이제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왔던 증언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방송을 주로 많이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비하는 변호인들과의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대통령 곁을 앞으로 누가 지킬지,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언젠간 떠나게 될 텐데 그 이후는 과연 누가 곁을 지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탄핵 가결된 상황입니다만 처음부터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초기 그리고 2004년 당대표가 된 이후에 곁을 지켰던 정치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상황 관련해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전효 두 사람입니다. 결과가 243표 가결이 됐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제 자신 가장 고통스러운 표결이었습니다. 예. 다른 건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헌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정치 혁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초적인 정치적 동물이었죠. 왜냐하면은 큰 판을 읽을 줄 알았고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아는 정치적으로 성장한 매우 뛰어난 정치적 본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 뛰어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본능 갖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능만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일단 곁을 지켰던 두 사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정치 혁명이 시작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했네요. 네, 아마 그 대통령 이제 그 한나라당 그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과 이제 그 대변을 했었죠. 네. 두 분의 어떤 가장 측근에서는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때 3인방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견해에서 어떤 차이 때문에 이제 결별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유승민 의원이 어떤 그런 이 내부 상황들을 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유승민 의원도 뭐 보면 대구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뭐 이력을 하셨는데 본인 아버지가 사실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좀 탄압받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해왔는데 그 비서실장을 했으면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정말 대통령의 어떤 상황들을 옆에서 봤으면 문제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거 봐요. 네. 그리고 전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본인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문제가 쌓여왔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단순히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 입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켜켜이 쌓여왔고 또 그거를 갖다가 잘 포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대통령을 엄호하고 대통령의 어떤 본질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막았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 저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의 어떤 새누리당 내에서 역할이 이제 중요할 텐데 정말 참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체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못 만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본다면 사실 이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대통령을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저는 저분들도 굉장히 큰 책임들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는 두 분은 어쨌든 배신을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친박 중에 친박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시민체 자체가 장미꽃을 주니까 아예 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 꽃의 의미가 탄핵을 뭐 찬성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였는데 굉장히 강하게 뿌리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정현 대표는 이제 그 장미꽃 준 거 자체가 네.
탄핵에 찬성하라는 얘기예요. 환경운동연합이 준 장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장미꽃을 줬다면은 네.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거기에 안에서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라는 의미로 줬기 때문에 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보기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네. 마지막에 괴롭고 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그런 괴로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를 모실 때 당시에 그 생각은 박근혜 대표가 그 전에 다른 일반적인 주류 정치인하고 달리 의교에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많이 지켜줬었고,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혁명 이런 걸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유승민 대표가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승민 대표를 직접 한 50분 동안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진짜 정치, 외교, 국방, 그리고 뭐 노동, 교육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50분만 얘기해도 제가 끌려 들어갈 정도로 아주 참 내공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끝까지 모셨더라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 유승민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세 사람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청와대 얼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이런 사람은 얼라에 속한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식견, 뭐 그런 걸 다 포괄해서 한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 위에 있었던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도 정윤희 씨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정윤희가 네. 대통령이 그냥 대표 시절일 때는 잘 모실 수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있었던 그래, 거군요. 아버지가 물론 뭐 아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네. 아들이 밀려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네. 해석을 한 게 된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대통령이 되더라도 끝까지 모시고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큰 오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와 이정현 대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대표는 그게 뭐 내공이든 소신이든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가 네.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 당명 개정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멀어진 반면에 이정현 대표도 나름대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수의 어떤 내용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본인의 의식 속에는 근본도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그 챙겨주는 그런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어떤 우직함이 네.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직함이 대통령 앞에서 그 어떤 쓴소리를 하거나 지금 세상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를 진언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무오류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뭐든지 옳고 그걸 잘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탄핵이 되면은 장을 지진다 그래고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고, 지금 네. 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뭐 어떤 전제가 갖춰져야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역설은 그 소위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패족으로 몰렸던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친노 패적이라고 한 사람들이 결국 정치가 돌고 돌아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설이기도 하고 또 한국 정치가 가진 딜레마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현 대표로서는 자신이 그동안 취했던 노선을 그냥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보수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또는 재탄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갑갑한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박그룹이 이제 과거의 친노그룹과의 어떤 결정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라면, 과거에 이제 친노그룹은 하나의 철학과 사상을 공유하는 네. 집단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 친박그룹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인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제 나중에 인용이 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락을 해버리면
이 같이 따르는 그룹 자체가 서로 이렇게 옆으로 공유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박 그룹은 급속한 어떤 와해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제가 박근혜 그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10초만 말씀을 드리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12.6으로 해가지고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을 때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예인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다시 데뷔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정치가 가치관만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돌이켜보면요. 이제 탄핵 그 이튿날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명적일까? 이렇게 비극적일까?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 역정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뒤돌아보겠습니다.